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1년 전 저희 엄마는 한때 갑상선 수치가 높아져서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더니 친정집을 시모에게 홀랑 주자고 하더군요. 그걸 또 시모는 좋다고 김칫국을 한 사발 마셨습니다. 제가 싫다고 거절했더니 불도저인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정집으로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파서 난리인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든 엄마 집을 꿀꺽하려는 생각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딴 남편과 시모, 차라리 없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언제까지 엄마를 보살펴야 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혼 안 했어 봐요. 아마 엄청나게 눈치 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만 들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선배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비교적 빨리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외동이고 시아버님은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친정아빠가 눈을 감으셨죠. 아빠는 몸이 약하셨고 오랜 지병으로 병원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과의 결혼을 서두르는 게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병으로 인해 제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떠나? 우리 닮은 손주 태어나는 거 보고 가셔야지. 아무리 예상하는 이별이라도 이별은 이별입니다. 아빠의 죽음은 제게 큰 아픔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집에서 아빠가 계신 병원까지 거리가 있는 편이라 임종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눈을 감으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 역시 아빠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슬픔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엄마가 더 괴로우셨을 거예요. 오랜 병원 생활로 엄마는 지쳐 있었고 어느 순간 그 힘든 마음의 무의식 중에 드러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우리에게 더 짐이 되기 전에 빨리 죽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은 정말 그리 되고 말았죠. 엄마와 저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고 그렇게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남은 건 슬픔뿐이었죠. 엄마, 아빠 옷이랑 물건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엄마는 들어가서 쉬어. 아니야, 같이 정리하자. 엄마 이러다 쓰러져. 장례식에서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잤잖아. 괜찮대도 내 남편인데 자식인 너보다 아내인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니?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물건을 아꼈는지 빨리 태워서 보내줘야 네 아빠가 좋은 곳으로 가실 거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이리 줘. 네 아빠 가는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미안함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아빠와 함께한 시간보다 엄마가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죠. 그만큼 추억도 많을 테고요.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매우 크게 느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 챙겨주고 잘해주지 못한 것에 크게 후회하셨고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에 본인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셨어요. 제 신혼집은 용인에 있었고 친정은 파주에 있었습니다. 거리도 거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드리고 되도록 주말마다 친정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노력은 역부족이었어요. 갈 때마다 엄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래?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또 방에 누워서 잠만 잔 거야? 그러지 말고 밖에 좀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서 시간 보내라니까. 아, 귀찮아.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그러니까 안색이 그렇지. 사람이 햇볕도 쬐고 그래야 건강한 거라고. 세상에, 엄마 이거 안 먹었어?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좀 먹지. 가만히 있어봐. 쌀도 그대로고 반찬도 그대로네? 엄마, 나 없을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먹어. 먹기는 음식이 죄다 그대로 있잖아. 엄마 정말 왜 그래? 이러다 쓰러져서 잘못되면 어쩌려고. 나 요즘 엄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일도 손에 안 잡혀.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걱정된다고. 다시 걱정시키니까 좋아? 아휴, 잔소리는. 누가 보면 네가 엄마고 내가 자식인 줄 알겠다. 나도 먹고 싶어. 네가 생각해서 만든 건데 입맛 없어도 먹으려고 했어. 아깝게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걸 어쩌니. 어떤 날은 잘 들어가도 얼마 못 가서 도로 토하고 그래.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 몸에 기운도 없고. 계속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그래? 아빠가 떠나고 난 뒤 엄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맛 없어서 하도 안 드시다가 갑자기 먹어서 속이 놀란 줄 알았어요. 몸에 힘이 없는 건 잘 안 먹어서 기운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증상이 뭔가 이상하더군요. 이건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게 되었죠. 피검사랑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더 진행했는데 갑상선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한참 올라가는 상태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정상 수치고 이게 지금 어머니의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밥은 왜 안 챙겨 먹냐, 왜 이렇게 맨날 누워있고 우울해하고 있냐고 닥달했던 지난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지 말고 진작 병원에 모시고 올 걸. 내가 참 아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살뜰히 챙기고 돌보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어요. 의사는 엄마의 갑상선 수치가 높아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습니다. 짧게라도 입원해서 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엄마까지 잃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회사에 사정을 말한 뒤 며칠 동안 엄마 곁을 지켰어요. 확실히 병원에서 치료받으니까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수치도 조금씩 내려왔고요. 의사는 처음 결과 때보다 수치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퇴원에서도 꾸준히 약물 치료와 통원 치료로 신경 쓰고 잘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홀로 계신 엄마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모님을 모시자고? 아이, 싫어. 불편하게 어떻게 같이 지내.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금 그게 대수야? 아이, 그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아파서 내가 모셔야 한다고 하면 선뜻 그러라고 하겠냐고. 당연하지. 물론 불편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아프시니까 건강 회복이 우선이잖아. 나라면 그렇게 하자고 했을 거야. 말이 쉽지. 진짜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말 못할걸? 그래서 싫다 이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잖아.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뭐만 하면 우리 하나뿐인 사위라고 얼마나 예뻐해 주셨냐고. 진짜 생각할수록 서운하네. 불편해도 건강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태어나셨어도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야. 나 없이 엄마 혼자 파주집에 덩그러니 둘 수는 없잖아.
그럼 당신이 봐주러 가면 되겠네. 회사에 사정 말하고. 그게 말이 돼? 여태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출근해야지. 연차 다 끌었어서 더 이상 쓸 연차도 없어. 아니, 막말로 엄마 모시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하니? 챙기는 거 내가 다 할 텐데. 오히려 엄마가 당신 눈치 보고 더 조심할 게 뻔해. 나는 엄마 퇴원하면 당신이 먼저 물어봐줄 줄 알았어. 아직 몸도 다 안 나았는데 혼자서 지내시는 거 괜찮으시냐?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줄 줄 알았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보면 난 걱정 하나도 안 한 줄 알겠다. 맞잖아. 엄마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으로 찾아온 적 있어? 고작 괜찮으시냐? 연락 한 통화 한 개 다잖아. 세상에 그렇게 무관심한 사위가 어디 있니? 우리 엄마는 그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만약 어머님이 아팠어 봐. 나보다 더 호들갑 떨었을걸? 그리고 엄마를 아예 모시자는 게 아니잖아.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만 같이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이때 남편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계실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춘 것도 솔직히 서운했는데 거리도 있고 일도 바쁘니까 좋게 이해했어요. 마음은 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엄마 모시기를 불편하다며 꺼리니까 조금도 걱정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라면 생강이고 나발이고 그러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남편한테 생각할 게 뭐 있냐.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고 이때 감정이 상해서 대화도 잘 안 했어요. 남편 역시 저한테 왜 이렇게 강요하냐면서 함께 사는 공간인데 본인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면 제가 일을 관두고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오는 걸 싫어하니 별 수 있냐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싫었는지 엄마 모시는 걸 허락하더군요. 그러면서 건강 회복하시면 파주집으로 돌아가시는 거 확실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렇게까지 장모한테 치사하게 굴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울컥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예 눌러 앉을까 봐 그렇게 겁나냐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따지고 들었더니 남편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아예 모시는 게 아니고 잠시만 같이 지내는 거라고. 나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것 뿐이지. 그래도 그렇지. 치사하잖아. 엄마도 당신 불편할까 봐 같이 사는 거 원치 않으셔. 내가 아득바득 우겨서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라고. 근데 당신은 지금 엄마가 아예 눌러앉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 지가 그러고도 사위라 할 수 있니? 아픈 사람한테 어쩜 이리 매정하게 굴어? 뭘 또 사위까지 들먹거리면서 예민하게 굴어. 난 그냥 잠시만 같이 지내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영부영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해? 좋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장모님을 아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뭐야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래? 방금까지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혹시라도 눌러앉을까 봐 걱정해놓고? 아니라니까. 당신 내 성격 몰라? 확실하게 딱 정하고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아니, 처음에는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서 싫었거든? 그런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사위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멀쩡하신 상태도 아니고 많이 아프시니까 우리랑 같이 지내다 괜찮아진다고 해도 병이란 게 언젠가는 또 도지는 거 아니겠어? 옆에서 꾸준히 관리를 잘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 모시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 당신 말대로 내가 신경 쓸 거는 하나도 없잖아. 당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말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살자. 나도 이참에 뭐 사위 노릇 좀 하고 좋지. 그나저나 집은 어쩌지?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면 파주집 정리해야 되지 않나? 마당까지 있는 단독주택을 그냥 빈집으로 두기 아깝잖아. 아니면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드려도 좋고.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 집이 많이 낡았잖아. 옛날 아파트라 이것저것 손볼 것도 많고. 아니, 나도
몰랐는데 우리 엄마 꿈이 마당 딸린 집에서 사는 게 꿈이라고 하시네. 하긴 뭐 노후로 그만한 생활이 없지. 마침 장모님 집 마당도 넓고 집 좋잖아. 그거 우리 엄마한테 드리면 딱이지 않아?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 우리가 물려받는 거니까 이왕이면 명의까지 바꿔서 엄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장모님 여기 계시다가 다시 파주로 돌아가면 뭐해? 그 큰 집에서 혼자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계속 우리랑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 엄마를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어머니께 드려라. 그것도 명의까지 바꿔서. 어차피 물려받을 거잖아. 미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 우리 엄마 이연세 아직도 전세로 사셔. 소원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거라는데 들어드리면 좋잖아. 아니 생각해보면 장모님도 좋고 우리 엄마도 좋은 거 아닌가? 서로 나쁠 게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엄마 생각 안 하고 걱정조차 안 했던 인간이 무슨 꿍꿍이로 아예 모시자고 한 걸까 의아했는데 따로 검은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 이야기를 시모한테 했을 것이고 시모가 옳다구나 이 기회를 통해 엄마 집을 가지고 싶다고 했겠죠. 둘이 쿵짝이 잘 맞거든요. 시모가 절이 나오니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엄마를 모시기로 생각했고 그걸 빌미로 시모한테 큰 집을 들여 효도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불편하다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한 인간이 이리 쉽게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엄마를 핑계로 집을 챙기려고 하다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장모가 아픈데 불편해서 잠시도 모시기 싫다고 했을 때 남편에게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본인 부모한테는 끔찍하면서 제 하나뿐인 엄마는 나 몰라라 하니까 서운했어요. 그렇다고 본인 부모는 본인이 알아서 각자 챙기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엄마한테 사위 노릇 제대로 안 하면서 저한테는 며느리 노릇을 강요했거든요. 그걸로 몇 번 마찰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인간은 장모고 나버리고 제 엄마밖에 모른다는 사실을요. 진짜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깟 일로 무슨 이혼이냐며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만정이 우수수 떨어진 상태라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얼굴조차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프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든 조금도 관심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제 미래를 맡기고 함께 엄마를 돌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가버렸어요. 회사에 이런 상황을 말하니 다행히 최대한 배려해 주더군요. 집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줬고 덕분에 엄마를 챙기며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은 나와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내내 남편에게 많은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1억이냐,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셈이냐, 별의별 난리를 쳐대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무조건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면 친정집으로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랑 문자랑 엄청나게 해대고 정작 찾아올 생각은 없더군요. 어떻게든 말로 해결해보려는 심산이었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하는 짓까지 얄미워서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그렇게 하려고 문자 한 통만 띡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찾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차차 홀로 설 마음의 준비까지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우리가 연락하고 올 사이는 아니지 않니? 사부인 몸은 좀 어떠신가 걱정이 돼서 왔지. 엄마랑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 홀로 두고 저 혼자 파주집에 있어도 되냐며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사위를 걱정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몸 안 좋으신데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갑상선 수치가 더 오를까봐 기회 봐서 천천히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난데없이 친정집으로 시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엄마랑 저 없으면 어쩌려고 그냥 오셨어요. 아유, 없으면은 뭐 비밀번호 알려주고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되지. 그나저나 사부인이 어디 계시니? 사부인! 저 왔어요. 갑작스레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시모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혼 준비 중이란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반갑게 엄마까지 찾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모가 모르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의 방문에 엄마는 식탁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 오셨어요. 미리 연락 좀 주시죠. 오시는 줄 알았으면 같이 식사하는 건데.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밥 먹을 정신이 없어요. 빨리 짐부터 풀고 대충 정리해야 되거든요. 짐이요? 시모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뒤에 어마어마한 여행 가방 2개를 낑낑거리며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이없어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그 가방은 뭐예요? 뭐기는 내 짐이지. 아니 글쎄 초밥 터진 집에 내 짐이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은근히 많더구나. 우선은 급한 대로 옷이랑 당장 필요한 것만 이것저것 챙겨왔어. 네? 아니 짐을 왜요? 내가 여기서 살 생각이다. 아범한테 못 들었니? 네? 아니 이게 무슨... 여기서 사신다고요? 엄마 미안한데 나 어머님하고 따로 이야기 좀 할게. 어머님 저랑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아니 왜? 나 이거 짐 풀고 정리하려면 바쁜데. 잠깐이면 돼요. 어서요. 시모의 말에 저는 기겁했습니다. 엄마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없으니 시모를 데리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바쁘다마 버텼지만 저는 거의 밀치듯 떠밀면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마당까지 끌고 가서 급히 따졌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짐 싸들고 와서 여기서 사신다뇨. 혹시 그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뭐, 네가 이혼하자고 한 거 말이냐? 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부부끼리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이혼하자는 말도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너 잘 생각해야 해.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다. 여자 혼자 지내는 것보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 있는 게 낫지. 거기다 서로 좋게 생각하면 될걸. 이혼까지 들먹여야겠어? 난 참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서로 나쁠 거 없잖아. 너는 너대로 사부인 모시고 살아서 좋고 우리 아들은 나한테 마당 딸린 집 만들어줘서 좋고.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있는 대로 성질을 내면서 이혼하자니. 그런 거로 이혼하는 게 어딨니? 앞으로 살면서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깟 걸로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다. 사부인 생각도 해야지. 너 이혼하려는 거 아시니?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아직 모르세요. 상황 봐서 차차 말씀드릴 계획이에요. 그럼 잘됐다. 이혼이고 뭐고 다 없었던 일을 하면 되겠네. 아니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너는 어쩐지 생각만 하니? 그렇게 사부인 끔찍하게 생각하면 이혼은 무슨 이혼? 저러다 사부인 충격받고 몸 다시 안 좋아지면 그때 어쩌려고? 겨우 좀 나아졌는데 더 신경 써서 낫게 해드릴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내 말대로 해.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저희 엄마 이혼한다는 거 알면 충격 받으시겠죠. 어머니 말씀처럼 충격으로 몸이 또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100만 번 더 옳은 일이에요.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너 한 고집 파는구나. 다른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게 말이나 되는지. 그뿐이야?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는데 한 번 용서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니지.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한테 싹싹 빌어야 해? 그걸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이러나? 어머님하고 그이 속 훤히 다 보여요. 엄마 모신다는 조건으로 이 집 홀랑 뺏으려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상속받자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어머님 명의로. 아픈 사람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나 그이나 엄마 아픈 거에 관심이나 있었어요? 그이는 전화 통화 한 번 한 게 다고 어머님은 심지어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엄마 집 뺏으려고 머리 굴리는데 어떻게 참고 베기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픈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퇴원하셔서 다행이지.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엄마 잘못되셨을 수도 있어요. 조금도 걱정 안 하고 나 몰라라 신경도 안 쓴 주제 이 집을 욕심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이혼하려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 대우받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인간이 언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말로만 미안하다 죽을 듯한 목소리로 징징거리기만 했지? 저 옆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적 없어요. 아니, 무릎 꿇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렇게 미안하면 여기로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그게 진심이죠. 아이고, 넌 쌓인 게 아주 많았나 보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겠다 뭐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 생각 변함없고 예정대로 이혼할 거예요.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네. 이 정도로 어리석은 애인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대신에 이 집을 위자료로 받아야겠어. 뭐라고요? 아니 제가 왜 위자료를 줘요?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니. 이간이로 이혼하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무책임한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졸지에 가정 잃고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이 집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너야. 우린 이 정도 받을 권리 있다. 너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 피해 보상 다 따져서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순순히 다오. 이 집만 주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깔끔하게 도장 찍어줄 테니까. 끝까지 이 집을 물고 늘어지시네요. 그렇게 엄마 집이 탐나세요? 하긴 남편한테 들으셨나 보다. 이 동네 집값 오른 거. 그래서 이혼하는 며느리 집에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이혼한다고 고집피우면 위자료 운운하면서 이 집 가로챌 생각이셨나 본데 김칫국을 아주 사발점 하시고 계시네요. 꿈 깨세요. 어떤 용을 써도 이 집은 절대 가지실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책임이 저한테 있는 줄 아세요? 이혼하고 싶게끔 만든 게 누군데요? 제가 뭐 그리 대단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며느리로서 어머니께 할 도리는 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이는 어땠어요? 대체 사위로서 뭘 했냐고요?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해도 신경 쓰고 챙기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혼 하나 안 하나 혼자 엄마 모시는 건 똑같은데 뭐하러 같이 살아요? 이 집까지 넘겨주면서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지 마세요. 이 집이라도 내줘야 가능하다는 식 정말 불쾌해요. 남도 아니고 장모의 사부인인데 어쩜 이리 무관심할 수 있나요? 관심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빼앗을까 그것밖에 없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 결심한 거예요. 이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과 어머님께 있으니 위자료 오히려 그건 남편이 줘야죠. 뭐야?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좋아, 그럼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내가 직접 사부인께 말하마. 그래도 엄마니까 나보다는 사부인이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겠지. 하지 마요. 제가 알아서 말한다니까요. 아니다.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오늘 여기서 확실히 정하고 가란다. 시모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직접 엄마께 이야기한다고 성큼성큼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시모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시작되었죠. 정말 치사하지 않나요? 제 약점이 엄마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러면
엄마 걱정에 제가 누그러질까봐 더 오버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치러야 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문 앞에서 시모랑 한참 동안 실랑이하며 점차 언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안에 있던 엄마께서 이상함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셨죠. 시모랑 둘이서 실랑이하는 모습을 다 지켜본 엄마는 놀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아니 사부인, 지금 우리 애랑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길래 밖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 나누고 지금은 서로 소리나 벼 싸우고 대체 뭡니까?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애가 김서방 혼자 두고 친정집 와 있는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둘이 크게 싸우기라도 한 겁니까?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죠. 아니 글쎄 둘이 어머니 그만하시라니까요. 저는 서둘러 시모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두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뭔가 감을 잡았다는 듯 시모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짐 싸들고 와서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을 때 싸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예 끝을 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니 마음대로 짐 싸들고 이리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자는데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설득하러 왔겠어요. 우리 아들도 미안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아예 차단해버렸다더군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사부인? 사부인 말씀이 다 사실이니? 정말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그랬어? 엄마 그게... 맞아. 모두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설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혼하자고 했겠어?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혹시라도 충격받아서 엄마 건강해질까 겁났어.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그때 상황 봐서 차차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그래? 그럼 됐어. 사부인, 이만 돌아가 주세요. 먼 길 오셨는데 음식 대접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네요. 지금 저보고 돌아가라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사부인의 확실한 대답을 받고 가야겠어요. 이대로 이혼하게 둘 생각은 아니시죠? 하나뿐인 딸 이혼녀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도저히 안 듣고 이렇게 고집만 피우니 사부인께서 잘 설득해 주세요. 그래도 부모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원래는 가져온 집을 대강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두고 갈게요. 두 어머니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한 듯하니 배려해 드리죠. 아니요. 가져가세요. 두 번 다시 여기 올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네?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죠? 설마 사부인 둘이 이혼하겠다는 거 가만히 구경할 생각입니까? 제 뱃속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혼이란 말까지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거 흠도 안 돼요. 맞지도 않은데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는 속 시원하게 이혼하고 제 갈 길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게 제 딸이 원하는 일일 테니 그렇게 하라고 둘 생각이에요. 가만히 구경이 아니라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엄마, 세상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부인, 제정신입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모자를 파는 뭐라고요? 믿고 따르기는 무슨 얼어 죽을? 그깟 걸로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 없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사부인을 아주 쏙 빼닮아서 그랬나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힘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끊어내라고요. 싫은 거 억지로 끌고 가면서 어정쩡하게 사는 거 그거 행복 아닙니다. 자식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딸 믿습니다.
분명 김서방이 잘못을 크게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혼하자는 말 꺼내지도 않았겠죠. 대답은 이겁니다. 더 이상 사부인께 들을 말은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이거 정말 또라이 같은 집안이네. 딸이나 엄마나 아주 털딱서니가 없고 말은.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본인 뜻대로 흘러갈 줄 알았나 봅니다. 저도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시모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본인 화에 못 이겨 막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삿대질하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난리를 피우자 보다 못한 제가 시모를 끌고 대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집 안에 있던 시모의 짐가방을 대문 밖으로 던졌어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시모를 데리고 갔으니 말이죠. 시모가 사라지니 세상 고요한 정막에 흘렀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혼하려고 했는지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다 들은 엄마는 잘했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내 딸한테 잘하고 잘 챙겨달라고 하나뿐인 사이려면 치켜 세워준 거지. 그게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 내 딸 힘들게 하는 사위라면 엄마도 싫다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닌데. 난 오히려 엄마 덕에 사람 하나 잘 걸렀다고 생각해. 난 내 남편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어. 장모가 아픈데 어떻게 이 집만 생각할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예뻐하고 잘해줬는데.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아서 속이 편하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죄송함과 남편에 관한 원망이 뒤섞이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그저 다 이해하고 괜찮다며 더 이상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마 제가 힘들까 봐 그러신 거겠죠.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말하지 못한 여러 말들도 있었을 거예요. 충격받을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덤덤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시모의 방문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저는 더욱더 빨리 이혼을 몰아붙였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와 한바탕 싸운 듯 했어요. 시간을 가지고 저를 설득할 계획이었는데 괜히 시모가 이혼을 부추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혼은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거죠. 시모는 이 집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 억지 부렸지만 남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본인에게 좋을 게 없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엄마 막무가내인 성격 잘 알잖아. 엄마 대신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엄마 여기 다녀갔다는 소리 듣고 기겁했다니까.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엄청 난리쳤어. 나중에는 엄마도 미안해 하시더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장모님 많이 놀라셨지?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직접 얼굴 보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 위자료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돌아가는 판세가 제게 기울어 있으니 속이 탔나 봅니다. 그간 한 번도 안 오고 연락만 하던 인간이 제 발로 직접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할 계획인데 그깟 마음에도 없는 사과 받아서 뭐 한다고요. 거짓말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연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증스러우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이혼했고 엄마와 저는 기존 집을 처분한 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어요.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 찾아와 피곤하게 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새로운 곳에서 엄마와 새 출발하고 싶어서 이사를 결정했죠.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위자료로 받은 걸 합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현재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도 건강 계속 관리하며 엄마와 행복한 추억만 쌓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놈과 이혼한 사연을 듣고 너무 제 이야기 같아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도 사연과 비슷한 남편놈과 10년을 살다 결국 이혼했거든요. 내로남불이라고 왜 자기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놈은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시어머님은 그런 세월을 사신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이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우리 엄마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친정하고 문제를 빼면 가정 내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고 저도 나이를 먹으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친정엄마가 해를 거듭할수록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는 게 새삼 속상했거든요. 저 키울 땐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시며 그 고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이제는 한사코 장사 안 해도 된다는데 손녀 손주가 뭐라고 여전히 고생이시거든요. 당신 힘으로 번 돈 주고 싶은 만큼 용돈 주고 싶다고요. 해가 동트기 전 새벽같이 수산시장에다가 매일같이 물건을 떼십니다. 아직 장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깜깜한 시장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시죠. 경매로 떼온 물건을 정리하고 그제서야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열이 펄펄 나서 못 움직이는 날 빼곤 늘 한결같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풍이 부는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셨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문 여는 건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365일 휴일 없이 가게를 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성실함이 몸에 배이신 분이셨죠. 당신 몸에 열이 나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아픈 날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고열이 나고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파도 당신 몸보다 손님 걱정이었으니까요. 병원을 가야 한다는 사실보다 당신 가게에 오셨다 헛당칠 손님 걱정이 우선이라면 말 다 했죠. 결혼하고 엄마랑 같이 안 산 지 15년은 더 된 것 같아요. 대학 가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며 독립해 살면서 엄마를 보러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오늘도 아침부터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눈앞이 선할 정도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수고와 노력은 저만 감사한 거였죠. 사실 좀 그래요. 비단 저희 엄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시어머님 아니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오신 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세월 누리고 사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저희 엄마처럼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스스로 일궈내셔서 가정을 지키셨다 생각해요. 자녀들 키우고 정말 가정의 최전방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당신의 건강과 안위보다 남편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여성들의 노력과 수고를 존중하고 가사 일을 도와주는 아빠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그런 분 거의 없었잖아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철든다더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의 그 세월이 감사하고 짠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었습니다. 명절에 꼭 처가에서 자고 와야 해? 어머님 가게 정리하고 들어오실 때쯤 가서 저녁 먹고 좀 늦게라도 집에 오는 게 어떤가 해서. 당신 바쁘다고 일날에 고작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거 명절뿐인데 이제는 그 하루도 자고 오는 게 싫어?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장모님도 다음날 또 수산시장 가시다고 새벽같이 나가실 거 뻔한데 뭐하러 불편하게 빈집에서 자고 오냐는 거지. 장모님도 집에 챙겨줘야 할 사람 있는데 두고 가시는 거 신경 쓰일 거 아니야.
서로 편한 게 좋잖아. 저는 서울에 살고 친정엄마는 인천에 사세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죠. 반대편 서울구 쪽에 살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예요.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고 멀면 또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자주 찾아뵙는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잊지 않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 초반에는 같이 가더니 점점 안 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셀프 효도라 생각했어요. 내 부모 내가 보고 싶어 가는 거니 그게 문제될 거 없다 느꼈죠. 그게 화근이 되었을까요? 결혼 10년쯤 되니 슬슬 남편은 명절에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조차 불편하다며 당일 오자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내가도 마찬가지 아냐? 어머님 우리가 하루 자도 명절 아침 식사하고 나면 나가셔서 친구들이랑 노신다고 집에 안 계시잖아. 오히려 점심까지 안 가고 있어도 밥 알아서 해먹으라고 신경 안 쓰시고. 그래도 매달 당신 잘만 가던데 왜 우리 집은 안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집은 내가 살았던 집이니까 편하고 장모님 댁은 어색하고 불편한 거 사실이지. 뭐 나만 그런가? 대한민국 남자 열이면 열 다 붙잡고 물어봐. 처갓집이 편한 곳이 있나?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몰라 그래? 100년을 지내도 손님 같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불편하면 그러겠어?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고. 100년이면 익숙하다 못해 눈을 감고도 그 집 구조를 훤히 다 알겠다. 사위들이 얼마나 남처럼 굴면 100년을 살아도 손님 같겠어? 그 생각은 안 해봤어?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겨먹어서 여자는 결혼하면 시집 귀신 되고 남자는 100년 손님인지 몰라? 내 집 너네 집 운운하는데 화가 났어요. 누가 처음부터 시댁이 편하고 처가가 편하겠습니까? 결혼해서 한 가정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친해지려 노력하는 거죠. 아니 굳이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세월을 함께 보내면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옛 속담의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 소리가 있냐고 하는데 기가 찼어요. 들어도 어쩜 그지 같은 비유를 들까 싶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위들은 처가댁에 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항상 거한 대접을 받으니까요. 반면 며느리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낮은 자세로 시댁에서 하나하나 돕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들은 시댁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처갓집 가서도 차려주는 밥 먹잖아요. 반면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일 돕는 거 당연하고 친정 가면 엄마 고생하는 거 많이 속상하니까 움직이게 되니까요. 뭐 저도 압니다. 그렇게 자랐으니 변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도 변하려는 노력이라는 건 최소해야 함께 가족이 되어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의 편은 정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다는 걸 결혼 10년 만에 알게 된 거죠. 어쩌면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사는 게 바빠 아이들 키우며 버티는 하루하루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힘들게 10년을 앞만 보고 달려온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슬슬 도를 지나치는 남편 말들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따지듯 남편 말을 받아쳤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장모님 집에 가면 생선 비린내 나서 하루 자는 것도 불편해. 당신 정 자고 오고 싶으면 장모님 모시고 근처 호텔이라도 예약해서 거기서 우리 하루 머무는 거 어때? 집도 낡아서 위풍도 심하잖아. 아이 몰라. 우리 엄마 집처럼 아파트도 아니고 허름한 옛날 연립 그 좁은 데서 비린내도 나고 이제는 안 자고 오고 싶어. 애들도 컸는데 하루 자고 오는 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는 저녁 먹고 올 테니까 당신이 애들이랑 자고 올라면 자고 와. 뭐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 열심히 살아서 보란듯 서울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연립에 엄마가 살고 있네요. 이사하라고 저나 오빠 동생이 그렇게 집도 알아보고 이사도 추진했는데 한사코 거부하셨죠.
아침 일찍 나가 다 저녁에나 들어오는데 집주 오면 뭐 하냐고요. 집 살 돈 있으면 저희 쓰라고요. 당신은 충분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사랑, 따뜻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비린내 나는 싸구려 취급하는 게 허망했어요. 남편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기억 더듬어 적어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대체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놈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지난 10년 동안 살을 부대고 살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앞에 잠깐 적었던 것처럼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십니다. 심지어 손주 손녀가 태어난 이후는 더하면 더하셨지 덜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할미 몸에서 생선 냄새 나서 아이들이 오는 걸 꺼릴까 걱정하실 정도였죠. 제가 간다는 주말이 오기 전 3일 전부터는 목욕탕에 매일같이 출근하시며 당신 몸에 배어있는 생선 냄새를 조금이라도 빼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극진하고 저와 제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감사하지 못해 안쓰러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를 남편이 무시하는 게 도를 지나친다 생각하니 이를 갈게 만들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냄새가 싫고 불편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저랑 앞으로 같이 살 생각이라면 말이죠. 친해지고 다른 사위들처럼 살갑게 구는 것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명절날 하루 자고 오는 거 늘 하던 그거 하나였는데 이젠 그마저도 싫다고 티를 팍팍 내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다면 남편에게 저라는 존재 역시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마음속으로 벼르고 또 벼르고 있었습니다. 나름 10년간 같이 살아온 정이라면 정일까요? 서서히 식어가는 마음 한구석으론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 여기서 더 이상 선만 넘지 말자고. 어쩌면 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망나니 같은 소리를 해댔어도 엄마 앞에서 한 건 아니니 아직 아이들이 어려 결혼이라는 족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성 높여가며 한 소리 해댔으니 적어도 제정신이 박혀있다면, 나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 이상의 말은 안 할 거라 기대했어요. 기대와 다르게 사람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자고 가기 싫어하던 그 명절이 다가온 순간 제가 했던 생각이 철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 이게 다 뭔 선물이래? 뭐긴 뭐야.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이지. 엄마도 이제 명품 가방 하나쯤 매도 되잖아. 아니지, 오히려 늦은 건가?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는데 뭐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큰맘 먹고 일시불로 질렀어. 엄마 동네 모임도 자주 가는데 다들 중저가 명품 가방 하나씩은 들고 나온다며. 이거 에르메스 아니야? 1000만 원도 넘는 그 명품 가방? 어머 세상에, 이 비싼 걸 어떻게 들고 다녀? 고맙다, 고마워. 아들 잘 키워 뒤늦게 호강하네. 엄마는 명품 가방 하나에 호강은 무슨 1000만 원도 안 해. 가방도 가격이 다 있더라고. 그냥 성가급 선에서 샀어. 다른 브랜드로 고를까 했는데 요즘 에르메스를 더 명품으로 쳐준다 해서 골랐는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웬 백화점 쇼핑백을 시어머님께 신랑이 내밀었습니다. 보통 명절에 백화점 한우 세트를 선물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님도 늘 익숙하게 별 생각 없이 쇼핑백에서 물건을 꺼내셨고요. 그런데 웬 더스트백이 나왔어요. 순간 흠칫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도 한우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더스트백이 나오니 웬 가방이냐고 놀라셨거든요. 가방을 열었는데 세상에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40대 초반인 제가 봐도 예뻐 보일 정도였죠. 검은 색상의 가방은 매일 가지고 다녀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크기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 명품 가방에 대한 욕심이 없던 저였는데 가방을 보는 순간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백화점 직원이 추천해줘 산 건지 아니면 정말 성과급에 맞춰 고른 건지 모르지만 순간 든 생각은 센스 있게 잘 골랐네 였어요. 시어머님도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요. 디자인이 다 뭐가 중요해? 명품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동네 할머니들 다 하나씩은 메고 다녀서 나도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진짜 명품 가방이 생길 줄 누가 알았냐고. 당장 내일 동네 마실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래 엄마, 제발 들고 다녀. 너 아낀다고 장롱에 놓고 다니면 오히려 가방 망가지고 시간 지나 어디 쓸 데도 없으니까. 엄마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라고 드린 거니까 제대로 자랑 좀 하고 다녀줘.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 돈 모아서 사준 것도 아니고 명절 성과금으로 하나 장만했다고 능력 있는 우리 아들 자랑 제대로 할게. 명품 가방 하나로 명절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 같아도 좋았을 것 같아요.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정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가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니 오죽 좋으셨겠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자기 부모 당당히 챙기는 신랑 보니 저는 왜 못했나 싶었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10년이 되도록 직장 계속 다니고 있어서 성과급도 나오고 엄마 편히 해준다면 해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이들만 바라보며 생각도 못하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사연을 적으며 생각해보니 신기하게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할 거라는 기대가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용돈이나 넉넉히 드리고 생색 제대로 내겠구나 싶었죠. 명절 전 남편이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어놓고 저는 무슨 미련이 남아서인지 등신같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0만 원에 가까운 용돈은 아니더라도 평소 드리던 것보다 더 챙겨주겠구나 싶은 마음. 적어도 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서방, 이게 웬 봉투인가? 별거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성과급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장모님께 드리는 거 말고 저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적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았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어머, 감독일세. 우리 장서방이 장모 생각하는 마음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바빠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모 생각하는 사위 있으니 내 하나도 부러운 거 없네. 명절 당일 아침을 먹고 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자고 가기 싫어하는 처갓집이었지만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니까요. 밥을 먹고 자리에 앉는데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늘 명절 떡값은 제가 드렸거든요. 용돈은 별도로 드린 적 없는 남편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떡하니 친정엄마한테 봉투를 내민 거죠. 놀란 엄마와 다르게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나를 생각하기는 하는구나 싶은 안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10년을 살면서 각 부모님께 용돈은 각자 드렸어요. 결혼을 안 했다면 용돈 받는 거 떳떳하셨을 텐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식한테 용돈 받은 거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는 거 저는 별로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명품 가방을 남편이 저에게 말도 없이 시어머님 사드렸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해드릴 형편 아니니 그 정도 돈 쓰는 건 배우자 눈치 보지 말고 어쩌다 한 번은 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엄마, 장서방이 살가운 구석은 없어도 진득함은 있잖아. 왜? 얼만데? 봉투 한번 열어봐. 나는 성과금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엄마 먼저 챙겨줄 정도면 보통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뭘 그걸 여기서 본다고 해. 이런 건 혼자 있을 때 보는 거야. 액수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 그 마음을 받는 거지. 안 그런가, 장서방? 맞습니다. 장모님 마음인 거죠. 당연히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잖아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다 편하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넉살 좋게 웃는 남편과 다르게 얼마가 들었는지 내심 궁금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라는 제 말에 엄마는 혼자 보겠다며 끝내 열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엄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엄마 방으로 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사위가 준 첫 용돈이라며 서랍 안에 봉투째에 넣어두셨거든요. 날짜도 함께 적고요. 엄마가 잠들기 전 엄마 방에서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봤기에 어느 서랍인지도 눈여겨두었죠.
평소엔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나치는데 시어머님께 한두 푼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선물했으니 대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얼마나 줬을지 궁금했으니까요. 속으로 내심 100만 원은 넣었나 싶으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봉투가 얇았거든요. 쓰기 번거롭게 수표일 리 없고 대체 얼마인지 엄마가 잠들기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남편이 명절 전 했던 말이 있으니 돈의 크기가 남편이 저희 엄마와 절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10만 원? 엄마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살금살금 들어가 봉투를 열었는데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고작 10만 원이라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께 사드린 명품 가방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해도 적어도 몇백 원 한다는 거 누구나 아니까요. 명품하면 몇백 한다는 소리는 TV에서 워낙 떠들어대서 명품에 관심 없는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건 이미 바라지도 않았는데 몇십만 원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봉투에 다시 돈을 넣고 서랍을 닫다가 다시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위 마음을 돈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열어보지도 않고 고이 넣어두셨거든요. 나중에 저희 애들 그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시궁창 같은 사위 마음을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준 엄마인데 이런 대접을 받게 만드는 제가 너무 못나 보였거든요. 지갑에 있던 5만 원권 10장을 봉투에 함께 넣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음날 조카들 입학용돈을 두둑히 챙길 생각으로 현금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돈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님 명품 가방 선물하는 걸 봐서 내 마음이 꼬아져 있을까? 지금껏 이렇게 용돈 드린 적 없는데 10만 원이라도 드리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탄인가? 눈으로 확인하고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면 제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았거든요. 당신 우리 엄마 용돈 얼마 줬어? 그건 왜? 장모님 말씀 못 들었어? 마음이지 돈 얼마인지가 중요해? 아니 그렇잖아. 시어머님은 그동안 키워줘 감사하다고 명품 가방 일시불로 선물했잖아? 그럼 대체 마누라 키워준 장모님한테는 얼마를 드렸을까? 궁금한 게 사람 심리 아니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명품 가방이 거기서 왜 나와? 막말로 장모님이 가방이 뭐가 필요하다고. 매일 아침 수산시장 가시고 시장에서도 앞치마 차고 계신데 명품 가방 사드리면 메고 가실 땐 있어? 오히려 생선 냄새 배서 나중에 되팔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명품 가방 관리만 잘하면 다시 비싼 돈으로 되팔 수도 있다며. 근데 장모님은 메고 다니지도 못해. 보관해도 냄새 배겨. 다시 되팔지도 못해. 가방이 뭔 필요해? 현금이 최고지. 돈 버시려고 아직도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아니야. 형님이랑 처제 그리고 당신 더 강력하게 말해서 일 이제 못하시게 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지금껏 나랑 살 부대끼고 살아온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막장 스토리에서나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그 생선 냄새로 오빠도 저도 제 동생도 키우셨는데 그 생선 냄새로 지금껏 우리 경식이 경조 때때옷부터 매년 용돈 두둑히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냄새구나 싶으면서 이를 악물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형편이 그나마 나아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시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가정을 꾸리셨어요. 직업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은퇴하신 지금도 연금 받아 생활하시거든요. 물론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으며 가정을 꾸리신 가정주부 어머님 세대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역시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건 아니까요. 다만 그런 시어머님은 힘들게 사시고 안타까운 분이신데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당신 힘으로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인상 찌푸리는 생선 냄새를 표현하는 남편에게 오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를 갈았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이 해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년 명절을 기대해라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여기 명절 선물이요. 아니, 이게 웬 가방이니?
작년에 받은 것도 있는데 다 늙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작년에 선물 받은 건 중요한 모임 있을 때 들고 다니세요. 중저가이긴 해도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오히려 제가 드린 가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 사실 작년에 받은 건 너무 고가라 동네 메고 가도 차 한 잔 편하게 못 마시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쉽게 가지고 못 다니겠더라. 요 가방이 딱 좋네. 매일 들고 다녀도 부담 없고. 대부분 가정이 그렇듯 저희도 명절이 다가와 시댁에 들렸습니다. 작년에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던 남편과 다르게 중저가 명품 브랜드로 가방 하나를 골랐어요.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은 게 편하니까요. 시어머님도 생각처럼 매일 메고 다니기에 부담이 돼서 모셔두었다 표현하셨습니다. 어쩌다 큰 마음 먹고 가지고 나가도 혹시 가방이 상할까 안고 있으니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누겠고 옆좌석에 내려놓으면 누가 혹시라도 가져갈까 눈을 떼지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중저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으니 좋으셨겠죠. 젊은 연령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로 골랐거든요. 평소 시어머님 느낌과 비슷하게 점잖은 스타일로 골라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옷차림과 무난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남편 반응이 궁금하시다고요?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죠. 어디서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선물을 다 했냐며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저에게 비행기를 태웠으니까요. 그냥 코웃음 치며 저 역시도 성과급을 받아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당신 엄마 챙긴 그 사실 하나로 싱글벙글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희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다며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으니까요. 엄마 따랐어요. 그래, 먼 길 오는데 힘들었지? 어서 와. 과일 깎아 놨으니 먹고 좀 쉬어. 먼 길은 아닌데 명절이라고 차 막히니 시간은 좀 걸리대? 어때? 차 바꾸니까 편해? 차? 장모님 차 바꾸셨어요? 필요 없다는데 지희가 차 바꿔준다고 해서 이번에 차 바꿨거든. 확실히 신형이라 그런지 운전할 때 편하네. 덕분에 아침에 새벽 시장 가는 게 덜 힘들고. 에? 지희가... 찬서방, 여기 물 있네. 괜찮나? 시댁에서 명절 당일 아침을 먹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준